전종현이 줘서 꺼서 다시 틀었어. 자, 그래서 기자를 만나는데, 기자는요, 이제 돈 되는 것을 하고요.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대? 금광에 다 빠져 있대요. 그래서 뭘 보냐면,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생각하면서, 돈이면 다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안까지 오고요. 나중에는 다시 해서 돌아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였고요. 영상이 바로 당황스럽겠지만 이건 전종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걸 끌 생각을 다 했대? 아니야. 아니, 분명 내가 아까 띠끄 소리 난 것 같은데. 아까 사진 찍었나? 짜증나.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거는 EBS에 나온 거고요. 유사 작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비슷한 작품을 찾아서 나올 법한 것이 뭐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 여로형 소설이라는 그 지점에 초점을 좀 한번 더 볼게요. 여로형 소설이라는 그 지점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로형 소설하면 맨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그거 말고 여기에 플러스 아빠 찾으러 가기, 아비 찾기 과정, 아비 찾기 여정 이렇게 할까? 뭐라고요? 나비가 왜 나와? 당나귀가 왜 나와? 이씨. 자, 내 메이크업 필름으로도 당나귀가 나오니까 당나귀라네. 아빠 찾으러 가니까 아비 찾기 여정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네. 그럼 그거 안 해. 그럼 바꿔. 뭐라고? 안 해, 새끼야.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는 그거는 아비 찾기는 아니고 그건 당나귀 찾으러 다니는 거죠. 자, 요번에 좀 닥쳐, 씨. 내 거 할 거야.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 누가 할 거냐면 박찬봉부터. 당나귀 아니야, 씨. 박찬봉부터 할게요. 시대적 배경은 조선 말기입니다. 노비제도가 아직 있는 그런 시기야. 참봉이라는 벼슬을 가졌으니까 높은 벼슬아치겠죠. 그죠? 나름대로.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노비들이 있겠죠? 노비 중에서 좀 예쁜 노비가 있어요. 걔가 이름이 뭐냐면 넙순입니다. 넙순이. 옛날 노비들은요, 특별한 이름이 없죠. 개똥이, 소똥이, 넙순이, 넙치,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 박찬봉은 요 노비인 넙순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적 놀이개로 생각합니다. 성적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넙순이를 그러니까 넙순이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주종 관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같은 노비 중에서 누가 있냐면 박쇠가 있습니다. 박쇠가 이 넙순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인어른, 저는 넙순이를 좋아합니다요. 이런 얘기. 넙순이도 박쇠를 좋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박찬봉은 박쇠를 보면서 그래, 니네 좀 잘 어울리는구나. 나중에 잘 되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주인어른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살다가 박쇠는 박찬봉이 넙순이와 연결을 해줄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나서 이제 주인어른을 찾으러 갑니다. 주인어른을 찾으러 가는데 주인어른 안 계시네? 그러면 오랜만에 내인 넙순이를 조용히 만나야지. 주인어른도 없으니까 시킬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 넙순이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몰래 넙순이네 집에 가요. 방에 가요. 그랬더니 웬걸? 엄마? 박찬봉과 넙순이가 같은 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고 있네. 그죠? 아주 살색 옷을 입고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발각이 됩니다. 아니, 주인어른,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수습을 해야겠죠. 물론 주종관계니까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박찬봉이 무마를 합니다. 첫 번째. 자, 2번 걸려요. 박사한테 2번 걸리는데, 첫 번째는, 이놈들아, 내가 결혼시켜줄 테니까, 이런 거 딴 데다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혼을 시켜준다는 생각에, 무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박세하고 넙순이는, 우리 둘이 결혼을 시켜주고, 노비를 이렇게 풀어준다니까, 고마운 거야.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박새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 첫날인데, 신혼인데, 뭐 첫날이 아니라 신혼인데, 박찬봉의 밑에는 누가 있냐면요, 찬봉 아들이 있습니다. 찬봉 아들. 찬봉 아들은 뭘 좋아하냐면 사냥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잠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장기간 가서 사냥을 하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고 막 이런 거야. 박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몰입꾼입니다. 사냥을 하면 뭐 강아지, 개들이 막 그 짐승들을 몰아오잖아. 근데 강아지나 개를 조종하는 애가 박새야. 그러니까 사냥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뭐 몰이를 하는 애가 이제 박새입니다. 몰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참봉아들은 항상 박새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참봉아들이 이제 사냥을 가려고 한 달 정도를 가려고 이제 꾸려요. 꾸리고 나서 이제 사냥터를 또 떠났는데 이 사냥꾼들의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숟가락이 부러지거나 밥을 했는데 밥이 설리거나 뭐 이러면 징크스가 있어 바로 돌아옵니다. 누가 꼭 다쳐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는 참봉아는 나무 숟가락이 뚝 부러집니다. 오!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떠난 첫날, 다시 가, 집으로 가. 오늘 재수가 없다. 다 후퇴! 합니다. 근데 박새가 이제 신혼이죠. 원래 한 달 계획으로 사냥을 갈 건데, 이제 하루 만에 돌아오는 거야. 신혼이고, 이거 내 부인을 한번 놀래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래 와요. 운단 소리도 않고 몰래 와서, 넙스님, 이제 제가 신혼 방문을 엽니다. 넙스나 나왔어! 여러분들, 이런 시 또 있네, 또 있어. 박찬봉이 또, 같은 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새는 그전에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 참았다고 치자. 이제는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휙 돌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몽둥이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딱 마침 잡힌 게 낫입니다. 낫을 듣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얘 찬봉이 막 옷 입고 있고요. 넙순이가 오빠 안 돼! 막아요. 막았는데 이 박새가 낫을 한번 휘둘렀는데요. 넙순이의 왼팔이 잘립니다. 그대로 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피 흐르고 난리 나겠죠? 더 미친 겁니다. 그때 박찬봉이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박새는 계속 칼 들고 나 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결국은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어디선가 박찬봉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내가 이번에 족보에 내가 널 넣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이름도 다 쓰고 다닌단 말이야. 막 난리 나겠어. 나 들고 왔다가 하는데 여기 네 이름하고 네 아들 이름하고 내가 다 써놨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박새가 점점 진정이 됩니다. 뭐냐면 바로 그놈의 족보 때문입니다. 족보에 넣어준다니, 그죠?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태어날 자식까지 넣어준다니, 이것도요, 또 가만히 또 좀 무마가 됩니다. 박새도 사실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박찬봉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박새의 아들은 누구냐면 박판돌입니다. 네, 팔돌이 아니라 판돌이야. 이것도 이미 박찬봉이 지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락 무마가 됩니다. 무마가 돼요. 팔 잘린 상태고요. 그런데 찬봉 아들의 입장에서 봤더니 찬봉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박새가 내 동생으로 그런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야, 사냥터 가자. 준비해. 사냥 준비해. 사냥 준비를 다시 합니다. 박새는 몰입꾼이라고 했죠? 그죠? 사냥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게 박새야. 박새가 뛰어나갔는데 찬봉 아들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겨냥하냐면 박새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찬봉 아들이 박새를 죽입니다. 쏴서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찬봉 아들은 돌아와서 실수로 사냥터에서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넙순이는 그럴 리가 없답니다. 네가 죽였지, 임새끼야. 막 난리칩니다. 그랬더니 찬봉 아들은 얘를 미친 여자로 탈바꿈을 시켜요. 저 미쳐서 저렇다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고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러면서 얘는 마을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은 죽은 게 아니라 저 찬봉 아들 저놈이 죽인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으냐면 남편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결국 못 찾아요. 그러면서 넙순이는 나중에 죽으면서 박판돌 아들에게 아버지를 꼭 찾아서 묻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판돌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쫓겨나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컸겠지? 쫓겨난 상태에서 다시 찬봉 아들의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신분제가 폐지된 상태야. 일꾼으로 들어가요. 일꾼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가까이 있겠죠?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얘는 지주의 아들이고요. 얘는 소장농 또는 뭐냐면 노비 이런 계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쪽이 어떻게 해서 더욱더 큰 세력을 갖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인민군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인민재판이 일어납니다. 마을 가운데에서 인민재판이 일어나요. 이 지주가 우리에게 했던 어떤 나쁜 짓들 다 얘기해보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막 손들어서 막 하죠. 저 새끼가 누구 뭐 때렸어요. 쫙 할 거 아니냐. 그때 박판돌이 저놈의 새끼는 내가 죽여야겠어요 하고 데리고 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박판돌은 참봉 아들을 죽이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인민재판에 의해서 아니면 매맞아 죽었을 거야. 근데 얘를 그대로서 죽으면 안 되고요. 끌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처음엔 용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왜냐면 박판돌도 참봉 아들에서 밑에서 잘하다 보니까 얘가 뭘 잘해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이 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박새도 어떻게 해서 참봉이가 뭘 해주고 뭐 해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왜 죽였어요? 물어봐요. 근데 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어도. 근데 갑자기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죽인 거 맞아 라고 합니다.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 1번 물어봤더니 참봉아들이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박새가 보복할 거 아니야. 네 엄마 팔 자른 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보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죽였어. 왜? 합니다. 언젠가는 보복할 수 있어.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족보에 웬 노비 새끼가 들어와. 족보가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판돌이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왜 죽여요?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용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참봉 아들은 박판돌이 죽이지는 않았어요. 세석평전이라고 해서요. 들판인데 이게 좀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위에서 참봉 아들이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내가 이 세석평전에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 왜?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야 하다가요. 이 참봉 아들은 거기 세석평전 위에 있다가 지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가 발을 헛디뎌서 죽은 거야. 참봉 아들은 자신의 실수로 죽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박판돌이 인민재판 도중에 이 새끼는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혼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정황상 누가 죽인 거야? 박판돌이 죽였죠. 그래서 박판돌이 죽였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요 집안, 박참봉 요 집안은 지주의 자본이고 악덕 지주죠. 그래서 여기서 쫓겨납니다. 근데 참봉 아들의 아들이 있겠죠? 그죠? 걔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야. 나는 서울에 가서 자수성가를 해요. 열심히 해서 이제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졌네. 그죠? 그래서 검사가 돼서 검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은 박판돌이죠. 그죠? 검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졌죠. 왔더니 이놈이 시멘트 공장의 사장이 된 거야. 사실은 시멘트 공장 누구 거냐면 참봉 아들 겁니다. 오호 우리 집안 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네 이 새끼 봐라. 이제 60살 됐든 물어봅니다. 이제 강력한 힘을 가졌죠. 검사가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왜 죽였느냐? 뭐래요? 왜 죽였냐? 됐든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디다 죽였어? 빨리 얘기합니다. 박판돌은 아무 얘기도 안 씁니다. 왜 죽였냐면 안 죽였어 이런 얘기 아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하는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새끼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제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박판돌이 아버지가 어디서 죽였냐고 합니다. 그래서 세석평전을 얘기합니다. 세석평전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석평전으로 갑니다. 설명하여. 세석평전에 가서, 아버지는 이 세석평전에서, 죽었어. 하고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검사인 나는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시체를 막 찾아 돌아다닙니다. 찾으러 갔더니, 있어요. 그래서 유골을 수습을 합니다. 유골을 수습하다가, 갑자기, 저기, 어디더라? 그게 어디지? 지리산,
전황봉에서 이제 나하고 이 박판들이 같이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니까 그냥 한스름 놓겠어요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가 한숨이 놓이냐고 라는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무덤만 아버지의 시체만 찾아서 원혼을 달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도대체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어쩐 얘기 해요. 그래서 실수로 죽었다 하에 그런데 정작 나의 아버지는 세석평전을 내가 60평생 돌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검사가 됐지만 원한을 갖고자 했거든요. 원한을 갚고자 했지만 들어보니까 누가 가해자야? 그죠? 나의 집안 자체가 가해자임을 느낍니다. 나의 집안이 가해자임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뭐 원한을 갚고 뭐 구속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금 빨간 꽃이 많네. 내년에도 이렇게 빨간 꽃이 피면 우리 다시 한번 즐겁게 한번 올라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이젠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지리산의 개념이 좀 바뀝니다. 과거의 지리산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싸움과 어떤 증오와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현재는요. 지금 전왕목에서 바라본 지리산, 현재의 지리산은 내년에 이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오자고요 합니다. 서로 간의 아픔을 보듬어 줍니다. 나의 집안은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찾았는데 저쪽 박판돌의 집안은 유골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때는 용서와 화해의 지리산이었다. 자, 이거는 전체 얘기를 해봤고, 여기에서 이제 공간을 좀 추려볼게요. 전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고, 공간은 현재 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뭐냐면 솔매마을입니다. 솔매마을과 지리산을 해볼게요. 솔매마을과 지리산. 솔매마을은 처음에 솔매마을과 지리산은 나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박판돌도 서로 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한 일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고자 아주 자수성가해서 검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원수를 갚고자 찾아옵니다. 그러면 박판돌은 넙순이는 쫓겨났죠.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다가 다시 솔매마을로 와서 박세래네. 이제 참봉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잖아. 온 이유가 뭐냔 말이야. 도대체 얘는 왜 오냐면 와서 내가 물어보려고. 아버지의 유골은 어디 있냐고. 아버지를 왜 죽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골을 찾고자 온 겁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찾고자. 그래서 인민재판 당시에 이러다가는 참봉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오버해서 이 새끼는 내가 죽일 거예요 하면서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야 살아야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솔매 마을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갈 거냐면 아까 죽였다는 공간이 세석평전입니다. 세석평전인데 요거는 조그만 돌 뭐 이런 굳이 해석하자면 여기는 넓은 들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벽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석평전. 여기에도 다시 나와 박판돌이 똑같이 옵니다. 나는요, 이 세석평전에서 박판돌이 얘기합니다. 이 세석평전 밑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유골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합니다.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찾았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하지만 박판돌은 60평생을 여기를 돌아다녔지만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유골을 수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는 동안 둘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냐면 전황봉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전황봉.
지리산에 가면 1900m 정도 된대요. 나는 안 가봤어요. 전항봉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역시 나와 그다음에 박판돌이 있겠죠. 일단 박판돌이 얘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넙순이 팔 잘리고 이렇게 거차.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너희 아버지를 데려간 거는 나의 아버지 유고를 찾으려고 데려갔었는데 아버지가 발을 헛디뎌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가족이 가해자임을 압니다. 가족이 가해자임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박판돌은 그 전항봉에서 지난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지난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공간의 이동에 따른 모습이었네요. 요거의 제목은 또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라고? 이 빨간 꽃이 뭔데? 그게 철쭉이었습니다. 철쭉. 그 다음에 이 뒤에 제는요, 바로 뭐냐면 제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위로와 뭐 어떤 용서, 뭐 요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위로와 용서. 누가 썼어요? 여기 찾아보면 되지. 뭘 찾아? 문순태. 그렇죠. 문순태의 철쭉제였습니다. 문순태의 철쭉제. 아비찾기 과정이었고요. 공간에 따라서 파악을 했으니까 요거는 여로형 소설이었다. 공간 얘는 크게 세 공간. 세 공간에서 나와 박판돌이 똑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로형 소설이었습니다. 자, 요게가 조금 어려운 소설이었다면 이제 뭐 쉬운 소설이면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은 뭐 뻑하면 뻑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나는 동경 유학 중이에요. 그죠? 이 소설은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부분이 다 나왔어요. 전체 끝에서 다 나왔어요. 나온 지점을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나는 동경 유학 중입니다. 나는 문학 지망생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일본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럼 어떤 놈? 민족의식이란 전혀 없는 놈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나라 뺏긴데 뭐 어쩌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민족의식이란 전혀 없고 그냥 문학 지망생입니다. 나만 뭐 좋은 소설 쓰면 되지 뭐. 문학 지망생 정도 보시면 되겠대요. 근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옵니다. 근데 아내는 나에는 별 감흥이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가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놀다가 일본에 있는 여자친구들 만나서 막 놀다가 지쳐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 부산으로 가겠죠. 배를 타려고 한 때부터 경찰이 따라붙어요. 순사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조선인이 움직인다니까 순사가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몸수색이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짐수색이며 이런 거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몸수색이나 짐수색 같은 경우는 좀 귀찮긴 하지만 뭐 그 정도야 타요. 그래서 부산을 가는 배 안에서 탕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본인끼리 막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하다가 일본말로 합니다. 근데 나는 일본말이 잘 들리죠.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선인들은 병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요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신들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래 그럼 비하는 우리도 쪽발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정도야 그냥 넘어간다라고 치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번에 대구에 가면 그 애들 좀 잘할 것이라고 그래도 일도 잘하고 조금 멍청해. 그래서 팔아버리면 아주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 인신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뭘 듣고 있냐면 지금 뭘 들었어? 조선인을 일단 조선인을 멸시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요보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것까진 괜찮아요. 좋게 말하면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노동력 착취지만 사실은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 상황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분노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까랑 좀 달라졌네? 아까는 일제시대가 나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분노감을 느낀대요. 분노감을 느낀다는 건 뭐야? 이제 서서히 민족의식이 생기는 거죠. 민족의식.
의식이 싹 트는 계기가 되겠지. 그렇다면 아까보다는 어떻게 해요? 요거보다는 긍정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의식의 성장이 보이네. 일종의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책상에 맨날 앉아서 현실을 너무 몰랐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반성을 하기까지 합니다. 오, 많이 발전했네. 소극적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처음에 이제 김천에 와서 나의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요. 형은 형수가 있는데 형수가 되게 잘합니다. 착하고요. 그다음 가족에게 잘하고요. 조상에게 잘하고요. 아주 현모양처입니다. 근데 김천에 왔더니 형수가 바뀌었어요. 왜 형수가 바뀌었냐? 형수 죽은 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 아들을 못 그죠? 아들을 못 납니다.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내쳤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이제 대전을 거쳐서 이제 서울로 옵니다. 요놈을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면서 조선의 실상을 알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실상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상을 목격했다고 할까? 목격. 자, 첫 번째. 조금 살만한 것, 조금 대도시화되고, 이런 곳은요, 일본인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가게가 있고 상점이 있는 그 주변엔 다 일본인들이야. 집도 크고. 근데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판잣집 같은 게 막 촘촘히 붙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조선인들이 사는 거야. 조선인들이. 야, 다 뺏겼구나. 식민지화됨을 느낍니다. 모든 게 다 일본 거가 돼버렸어요. 식민지화됐던 이런 것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을 만나면서 조선의 인습, 아직도 멀었어. 인습을 파악합니다. 그럼 뭐냐면 형이 뭐였어요? 그죠? 아들 못 낳는다고 형수를 버렸죠? 남아선호사상.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좀 찝는 부분은 지금 나온 부분들이야. 시험에. 남아선호사상.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를 선호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김천에서 갓장수를 만납니다. 아직도 갓을 파는 거야. 여기 이렇게 선비들 쓰는 갓. 이 갓장수가 갓을 파는데 뭐 갖고 왔냐면 지는 못 살아요. 지금 한참 이슈화된 게 공동묘지법이 나옵니다. 공동묘지법. 그래서 산소어, 그 다음 치산. 그 산소를 옮기는 거. 산소, 치산, 공동묘지법. 이것 때문에 한참 이슈화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 갓장수가 얘기합니다. 형씨는 저 일본에서 공부도 많이 했다는데 일본도 이런 공동묘지법 이런 게 있어요? 물어봐요. 그렇죠. 일본 놈들은 이런 조그만 항아리 같은 데다 조상을 모셔놓고 지낸다. 이런 불효막심한 새끼들. 갓장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장수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써요? 아주 커다란 산소를 마련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얘기합니다. 효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꼭 죽었을 때 그렇게 효도를 해야 하는 거냐? 살았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 무덤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도 아니지. 부모님한테는 산소를 만들어줘야 식사도 하시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울에 도착했더니 아내는 죽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좀 일찍 오시면 충분히 살 병인데 왜 늦게 왔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연치유가 아니라 뭐지 그거? 민간요법. 민간요법이 아직도 현대의학보다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풀떼기 좀 먹고 된장 좀 바르고 기도 좀 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거 생명력이란 개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었답니다. 포인트는 무덤이군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개선하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했어? 재빠르게 어디로 갔어? 동경으로 날라버립니다. 날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의식의 성장은 있다 없다? 있어. 의식의 성장은 있죠. 그죠?
왜냐면 민족의식은 전혀 없는 놈이 이제 분노감을 갖는다라는 건 의식이 성장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은 없죠. 구체적 실천 의지는 없어요. 요게 당대의 지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의 한계였습니다. 1930년대 지식인들이 이렇게 산 거야. 1930년대 지식인들은요, 조선의 나라가 뭐가 좀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개선 의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의식이 팽배했냐면 1919년 3.1운동 당시에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해방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짙은 패배감에 쌓여 있어요. 지식인도 마찬가지야. 하면 뭐해? 안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영화 암살해 보시면 이정재가 얘기하잖아. 너 왜 7일 행동을 했냐 했더니 뭐라고 해? 해방될 줄 몰랐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 나도 해방될 줄 모르니까 7일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거의 제목은 만세전일까요? 3.1운동 전일까요? 요게 만세전이고요. 저 만세는 3.1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는요? 오케이, 얘는 염상섭의 만세전이었습니다. 그런 정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놈은 지금 곳곳에 좀 다 나온 지점입니다. 자, 여기도 나온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를 타고 나서 부산에서 이것도 나온 여기도 나온 지점. 나온 지점은 체크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선 김천에서 갓장수 만나는 지점. 여기 갓장수 만나는 지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부분 여기에서 나르는 지점. 여기도 다 나왔던 지점들이니까 체크. 평가원이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또 평가원이 좋아하는 소설이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놈은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처음 시작이 뭐냐면 어이구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시작하죠. 자, 천재니까 지식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박제가 됐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인의 한계를 다시 담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삶에 종속되어 있을까? 와이프. 그죠? 아내이죠. 그죠? 그래서 아내의 방과 그 다음에 나의 방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아내의 방은요, 활기와 생명력이 있어요. 좀 긍정적이라면, 나의 방은 활기와 생명력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주 깜깜해요. 아내의 방은 창문도 있고요, 문도 있어요. 그래서 햇빛, 햇볕 다 들어옵니다. 햇빛도 있고요, 햇볕 따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방은 이런 햇빛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두워요. 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내 방은 여기를 쪼개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암실입니다. 누가 밖에서 보면 거기 방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태야. 자, 그리고 아내의 방은 활기와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죠? 활기, 생명력이 넘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활기 없고 맨날 누워만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내가 밖에 나갈 때면 나는 어떻게 써? 여기로 넘어가서 놀이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죠? 거울 가지고. 그죠? 거울놀이. 그죠? 거울을 가지고 요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쫙 쏴서 이쪽 반대편을 보내고 막 요런 놀이를 합니다. 거울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화장품 냄새 맡기. 좋아요. 화장품 냄새 맡기. 그죠? 아내의 화장품 냄새를 맡습니다. 화장품 냄새 맡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돋보기가 있었어요. 돋보기로 어떻게 해서 빛을 모아서 휴지를 막 태웁니다. 돋보기 놀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아내에 대한 욕망과 그리움입니다. 아내에 대한 욕망과 그리움,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항상 나를 뭐 아내의 삶에 종속되어 있지만 뭐 난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무엇을 발견하죠? 아니 그거 아닌가? 아내의 매춘을 발견합니다. 매춘을. 그래서 아내는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는 항상 몸을 파는 그 직업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뭘 줘요? 빨리 아달린을 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뭐라고 하면서 줘요? 아스피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스피린은 뭐야 일종의 뭐 감기약 정도니까 나가 아프니까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줬다면 요거는 어떤 부부간의 어떤 사랑과 이해일 테고 아달린은 수면제입니다. 이걸 먹인 것은 뭐냐면 이걸 먹여야 자기가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럼 나를 속이는 거니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불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 계속 아달린이었습니다. 계속 졸렸죠. 아내가 매춘한 걸 알았네. 아닐 거야. 내가 매출하지 않았을 거야. 하면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첫 번째 외출을 하고 나선 돌아옵니다. 막 뛰어가서 아니야 나 아내가 매춘하지 않았을 거야. 뛰어가다가 아니겠지. 잘못 본 거지. 하고 다시 와요. 다시 왔는데 웬걸? 아주 그대로 있네. 또 사랑을 나누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해서 발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손님으로 온 사람이 막 말려줍니다. 때리지 말라고 막 말려줘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두 번째 다시 뛰쳐나갑니다. 외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 백화점으로 가죠. 그죠? 미스코치 백화점 옥상으로 갑니다. 백화점 옥상으로 가고 정오에 사이렌 울리죠. 정오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등이 가려워 뭐? 날개가 돋는 거죠. 자 그러면 방은 아내의 삶에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기에서는 나의 자의식 없어요. 내가 누군가 몰라요. 억눌린 자의식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탈출하는 것은 저 방으로부터의 탈출이죠. 저 억눌린 자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거죠. 그럼 저기다 뭐라겠어? 탈출 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탈출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등 뒤에서 가려워서 날개가 돋는다. 요건 바로 뭐야? 자의식의 회복이겠죠. 자의식의 회복을 암시하는 그런 작품이었네.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날개죠. 누구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의 날개. 좋아하는 거니까 체크. 자,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상원의 유예가 있겠죠. 유예. 유예는 포로로 잡힌 내가 총살 1시간 유예를 받죠. 너 1시간 뒤에 죽는다. 총살해요. 그럼 사람들이 1시간 뒤에 총살당한다면 심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되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하기 딱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유해는 특징이 의식의 흐름 기법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점이 교차합니다. 특이한데요. 시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교차하냐면 1인칭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가 3인칭 시점에서 1인칭으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인칭 시점은 언제? 그렇죠. 총살 직전에 심리묘사.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1시간 뒤에 죽는다의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겠죠. 1시간의 유해의 심리. 3인칭은? 그렇죠. 전쟁 상황. 그죠? 전쟁 상황 또는 전투 상황. 이런 건 다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새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식입니다. 싸울 때는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전쟁 상황을 3인칭으로 보여서 어떻게 해서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독자들아, 니들이 읽어보고 이게 전쟁할 만한 건지 한번 판단해 볼래? 이거야. 하지만 총살당할 때는 어떻게 해서 객관화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총살당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냐. 그래서 1인칭이고요. 이 나는 두려워졌다. 어느새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좀 쉬다 갈 건데, 쉬기 전에 우리 프린트 지금 나눠준 거 있어요. 나눠준 거에 철쭉제를 한번 해결하고 가자. 안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 이거예요.